이상하다. 아침밥 먹자마자 목줄을 쏙 빼불고 사라진다 아이가. 그날 복실이를 따라간 논두렁 길목에서 본 것은 야, 거 뭐 하는 거요? 우리 솔백 잡종이랑 섞이면 안 된단께. 잡종! 내 새끼를 잡종이라고? 태어난 새끼 넷 중에 하얀 둘은 내놔. 우리 집 피요. 마이크로칩 확인 결과 등록자는 서진아 씨네요. 뭐라고? 아빠, 등록은 제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새끼들 앞세워 돈부터 세마는 건 사람 체면을 버리는 것이지. 그날부터 우리 매봉리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매봉리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논두렁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연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상한 의심이 하나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복실이가 요 며칠째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침밥을 후딱 먹어치우고는 목줄을 쏙 빼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종 칠 무렵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곤 했어요. 참말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려니 했어요. 개들도 산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복실이는 원래 제 곁을 잘 안 떠나는 아이거든요. 남편 보내고 나서 이 빈 마루를 지키는 건 저랑 복실이 뿐이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복실아, 네가 어디를 그리 다녀오노? 복실이는 그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바둑이 무늬의 털이 햇살에 반짝거리는 게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꼬리를 더 세게 흔들거나 앞발로 제 무릎을 톡톡 건드리곤 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말이에요. 오늘은 네가 어디 가는지 할미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복실이가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고 나서 슬슬 일어서는 걸 보고 저도 조용히 따라 나섰어요. 다행히 복실이는 제가 따라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흔들흔들하며 신이 난 걸음으로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논두렁 길목을 따라 걸어가는데 복실이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복실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 이놈아?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복실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더욱 세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크고 당당한 체격의 하얀 개였어요. 순간, 아, 진돗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털이 햇살에 반사돼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진돗개였거든요. 복실이와 그 하얀 개가 만나는 순간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 두 마리가 서로 목을 비비고 꼬리를 흔들며 원을 그리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 보이던지요. 마치 오래된 연인들이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아이고, 복실이가 친구를 만났구나. 처음엔 미소가 지어졌어요. 복실이도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를 만나러 매일 나가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두 마리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 거 뭐 하는 거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디선가 중년 남자가 나타나서는 두 마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설백, 그냥 걔가 아니여. 잡종이랑 섞이면 안 된단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잡종? 내 복실이를 잡종이라고?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를 보고 잡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실이는 놀라서 움츠러들고 있었고 하얀 개도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순간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아무 개랑 섞일 개가 아니여. 피가 다르다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복실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어있던 풀숲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아니, 분노보다는 더 깊은 상처였어요. 복실이는 제게 가족이었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운 마루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에게 복실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잡종? 내 새끼를 잡종이라고? 목구멍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복실이를 쫓아내려고 했고 복실이는 영문도 모른 채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복실아. 할미가 지켜줄게. 그날 오후 따스했던 햇살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복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잡종이라는 그 차가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복실이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꼬리도 힘없이 늘어뜨린 채 제 뒤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어요. 복실아, 괜찮다. 할미가 있잖아. 마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장독대 옆에 놓인 복실이의 밥그릇, 마루 끝에 깔아놓은 낡은 이불, 그리고 복실이가 좋아하는 햇볕 드는 자리. 이 모든 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복실이는 마루에 올라가서는 평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혀를 쏙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요. 이놈아, 무슨 일이냐? 할미한테 말해봐. 복실이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복실이 옆에 앉아서 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복실이는 내 말 알아듣는다. 남편 보내고 빈 마루 지킬라 치면 꼬리로 내 손등을 톡 건드리며 밥 먹자 그라고. 그게 사는 재미요. 정말 그랬어요. 복실이가 우리 집에 온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거든요. 그 당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밥 해먹을 기운도 없고 말 상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복실이가 왔어요. 동네에서 주인 없는 강아지라고 데려다 준 거였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걔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복실이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아침에 눈을 뜨면 복실이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밥을 차려놓으면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고 저녁에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발밑에서 배를 깔고 누워 있어 주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남자는 복실이를 잡종이라고 했어요. 피가 다르다고 섞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은 알까요? 휴대전화 소리가 갑작스럽게 울렸어요. 복실이가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정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호야? 엄마, 저예요. 혹시 복실이 때문에 동네에서 뭔 말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요? 복실이가 뭘 어쨌다고? 아니에요, 그냥. 요즘 걔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요. 엄마, 걔가 자꾸 나가면 목줄을 더 든든히 하셔야죠. 요즘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함이 느껴졌어요. 직장 다니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시골에 혼자 사는 엄마 걱정까지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복실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민원을 걱정하는 모습이 조금은 서운했지만요. 알았다, 조심할게. 그리고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복실이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안 되는데. 그때 뒤에서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강아지 털 관리 좀 부탁드려요. 지난번에 갔을 때 옷에 털이 너무 많이 붙어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목소리 크다. 하지만 이미 들린 걸 어떻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냄새도 좀. 아이들 데리고 갈 때마다 걱정되거든요. 아들이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전화 너머로 전해졌어요. 엄마, 혜진이 말이. 들었다, 괜찮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복실이는 그저 이 빈 마루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을 뿐인데 벌써 냄새니 털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다니. 복실이도 제 목소리 톤을 느꼈는지 제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전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할미, 괜찮아? 하고 묻는 것처럼요. 복실아, 우리는 괜찮다. 그치? 그때 마당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혜진이 또 온 모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마루 쪽으로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어머니, 털이 자꾸 날려요. 이불도 빨래도. 제발 안에서 키우진 말아주세요. 직설적이었어요. 돌려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정면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복실이를 더 꼭 안았어요. 혜진아, 복실이는 원래 마당에서 키우는 개요. 집안에 들어온 적 없다. 그래도 털이 계속 날려서 아이들 알레르기도 있고 위생상 좀. 혜진의 말이 길어질수록 복실이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도 다리 사이에 살짝 끼우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오늘 오후에 당한 모욕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건가요? 혜진아, 복실이도 이 집 식구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혜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도 비용이고 관리도 쉽지 않고. 비용. 또 그 얘기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결국 돈 얘기부터 하는 거였어요. 혜진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복실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해가 지면서 마루에 드리웠던 따뜻한 햇살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피보다 먼저인 게 정이라 했는디 이 집은 숫자가 먼저로구만. 복실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따뜻한 숨결이 제 손등에 닿았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복실아, 우리 힘내자. 할미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 제 곁에 바싹 붙어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이후로 사흘이 지났는데 복실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제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더 달라고 조르곤 했는데 요즘은 밥을 반쯤 남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복실아, 왜 안 먹노? 어디 아픈가?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복실이는 그저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마당 한 구석에서 토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복실이는 힘없이 혀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이놈아, 뭐 잘못 먹었나? 할미한테 말해봐.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잠이었어요. 원래 복실이는 제가 움직이면 따라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마루 한 구석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가끔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는 다시 털썩 누워버리고 그렇게 이틀을 더 지켜보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증상들이, 이 모든 변화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봤으니까 그 징조들을 모를 리 없었어요. 느꼈다. 새 생명이구나. 복실이 배를 살살 만져봤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볼록한 것 같았어요. 복실이는 제 손길을 가만히 받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도 뭔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듯이요. 그 순간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새 생명이 생긴다는 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을 일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그날 오후 만난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복실아,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 제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사흘 뒤 장 보러 상리시장에 갔는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뭔가 제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잔의 복실이가 말이요. 아이고, 정말 그 하얀 진돗개랑 귀가 쫑긋해졌어요. 분명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시선들이 따갑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다가 생선가게 앞에서 확실히 들었어요. 상구 씨가 그러던데 자기 집 진돗개랑 순잔의 개랑 사귀고 있다며. 아이고, 그럼 새끼 낳는 거 아니여? 그럼 누가 키워?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회관 앞에서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서상구였어요. 몇 명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우리 설백, 핏줄이 다르다니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냥 동네 떠도는 개랑 우리 집 혈통견이 섞이면 되겠어? 태어나면 둘은 내놔야 쓰겄어. 핏줄이 다르다고? 혈통견이라고? 복실이를 동네 떠도는 개라고 하다니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상구씨,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옆에 있던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어난 일이어도 책임은 져야지. 새끼 넷 중에 하얀 둘은 우리 집 피니까 가져가야 혀. 네? 어떻게 넷이라는 걸 알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 마리수까지 정해놨다니. 그때 이장님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상구씨, 목소리가 너무 크네. 이런 건 조용히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이장님, 이게 조용히 할 일입니까? 우리 마을 체면도 있고 강아지 문제도 간단한 게 아니고 마을 체면까지 거론하다니. 복실이가 임신한 게 마을 체면에 관련된 일인가요? 그래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일단 확실해지면 순자 씨랑 대화를 해봅시다. 이장님의 말에 상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대화요? 뭔 대화를 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반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반씩 나눠 간다고?
생명을 물건처럼 나눠 가진다는 말인가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정우였어요. 엄마 들었어요. 복실이가 임신했다면서요? 벌써 아들한테까지 소문이 간 거였어요. 정우야, 그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기 힘든데 네 마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전화 너머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네 마리면 초유부터 접종, 중성화까지. 한 마리당 최소 50만 원은 들어요. 네 마리면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매달 사료비, 병원비까지 합치면. 정우야,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엄마, 비용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집 상황도 어려운데 강아지 네 마리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마루에 누워서 배를 살짝 내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사람들은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어요. 새 생명이 돈으로 시작하면 끝도 돈이더라. 해가 지면서 마루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복실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복실아, 할미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낳을 새끼들도 소중한 생명이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복실이와 뱃속의 새끼들을 어떻게 지켜낼지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실이도 불안한지 평소보다 더 자주 자리를 바꿔가며 잠을 청했어요. 우리 둘 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나 봐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제법 세게 불고 있었어요. 마루 끝에서 자고 있던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불안한 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복실아, 왜 그러노? 아픈가? 복실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이놈아, 설마. 그때였어요. 복실이가 마루 한 구석으로 가서는 헥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몸을 떨기까지 했어요. 저는 급히 복실이 곁으로 갔어요. 아이고, 복실아. 지금이구나. 비가 처마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복실이의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는 급히 깨끗한 수건들을 가져다가 복실이 주변에 깔아뒀어요. 따뜻한 물도 준비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처치용 물건들도 챙겨뒀죠. 괜찮다, 복실아. 할미가 옆에 있어. 복실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저를 믿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세게 내렸고 복실이의 진통도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드디어 첫 번째 새끼가 나왔어요. 작은 덩어리들이 손바닥에 털썩 안긴다. 정말 작았어요.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털로 덮인 작은 생명체였어요. 바둑이 무늬였어요. 엄마인 복실이를 닮았죠. 복실이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핥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하얀 털의 새끼였어요. 아빠인 설백을 닮았나 봐요. 세 번째는 또 바둑이 무늬, 네 번째는 하얀 털, 바둑이 무늬 둘, 하얀 둘. 정확히 서상구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 사실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았어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로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복실이도 새끼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4마리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젖을 잘 못 빨았어요. 다른 새끼들이 젖을 빨고 있을 때 혼자서 낑낑거리며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젖 못 빨아 울 적이면 내 손가락에 우유 찍어 먹였지. 저는 급히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서 손가락에 찍어 그 새끼 입에 발라줬어요. 처음엔 받아먹지 않더니 몇 번 반복하니까 조금씩 핥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새 한 마리씩 돌아가며 돌봤어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모든 새끼들이 안정을 찾았어요. 복실이도 지쳐서 새끼들과 함께 잠들었고 저도 마루 한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집 마당이 갑자기 법정이 됐고 내 품은 증거물이 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 며느리 혜진이 찾아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짜 나았네요? 혜진은 마루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서 강아지들을 바라봤어요. 혜진아, 조용히 좀 해라. 이제 막 잠들었다. 어머니, 냄새가. 애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혜진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이 상태로 계속 키우실 생각이세요? 4마리나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복실이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새끼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혜진아, 목소리 좀 낮춰라. 어머니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4마리나 키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대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쾅, 쾅, 쾅. 서상구였어요. 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순자 씨, 계세요? 저는 혜진에게 눈짓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서상구는 이미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정말 나았네요. 몇 마리인지 확인해 봅시다. 서상구는 마루로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 순간 복실이가 새끼들을 더 꼭 안으며 경계하는 소리를 냈어요. 둘은 내라 했다. 특히 하얀 2마리. 우리 설백 혈통이요. 서상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상구 씨, 아직 새끼들이 너무 어려서. 어리든 말든 하얀 2은 우리 집 혈통이라니까. 그때 가장 작았던 하얀 새끼가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린 새끼라 면역력이 약했나 봐요. 저는 급히 그 새끼를 안아서 따뜻한 수건으로 감쌌어요. 아이고, 이놈아.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새끼는 계속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체온도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저는 새끼를 제 품에 안고 체온으로 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큰일 나기 전에 수의사한테 보여야지. 그런데 서상구는 그런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했어요. 암튼 하얀 2은 우리가 가져간다. 아픈 건 나중 문제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상구 씨, 지금 새끼가 아픈데 그런 소리를 해요? 복실이도 제 감정을 느꼈는지 새끼들을 더 꼭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서상구를 향해 경계하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픈 새끼를 돌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간호로 몸은 피곤했고 서상구와의 실랑이로 마음도 지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저녁 때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 마을회에 열어야겠네요. 이 문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마을 전체가 이 문제로 둘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정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그날 밤 새끼들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어요. 새끼들이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새끼들이 밤새 젖을 달라고 울어대고 복실이도 불안한지 자주 자리를 바꾸며 새끼들을 확인하곤 했거든요. 특히 그날 설사했던 작은 하얀 새끼는 아직도 다른 새끼들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이놈아, 저 좀 더 빨아봐. 제가 그 새끼를 복실히 적 가까이 데려다 줘도 금세 밀려나곤 했어요. 다른 새끼들이 더 힘이 세니까 자꾸 밀리는 거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손으로 그 새끼를 도와줘야 했어요. 그 와중에도 서상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곤 했죠. 순자씨, 하얀 새끼들 어떠냐? 언제쯤 데려갈 수 있겠어? 매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을 벌써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어요. 파란색 소형차였는데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손에는 뭔가 공문서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정순자 씨 댁이 맞나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공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그 여자는 가슴에 패차를 차고 있었는데 동물보호센터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단속궤도라는 작은 글자도 있었고요. 아,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신고가 들어간 건가 싶었거든요. 마을에서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봐요. 강아지 4마리를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이 기르고 있다고. 저는 이보람이라고 하고 군 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 나왔어요. 이보람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혹시 신고라도 들어왔나요? 아니요, 신고는 아니고요. 이보람 씨는 가방에서 이상한 기계를 꺼냈어요. 작은 스마트폰 같기도 하고 리모컨 같기도 한 기계였어요. 실은 마이크로칩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이 근처에 하얀 진돗개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마이크로칩? 그게 뭐예요? 아, 그거라면 옆 동네 서상구 씨 집 설배기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설배기라는 이름이 맞네요. 이보람 씨가 그 기계를 제게 보여줬어요. 이건 마이크로칩 스캐너예요. 요즘 반려견들은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주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설백. 등록 좀 확인해 볼게요. 법적으로 등록된 소유자가 있어요. 법적으로 등록된 소유자? 서상구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보람 씨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설배기의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확인해 보니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마당 너머로 서상구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도 벌써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오늘은 하얀 새끼들 상태 어떠? 말을 하다가 이보람 씨를 보고는 멈춰 섰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이보람입니다. 서상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동물보호센터? 무슨 일로? 설배기 등록 확인차 왔습니다. 이보람 씨가 그 스캐너를 서상구에게 보여줬어요. 혹시 설배기 어디 있나요? 마이크로칩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마이크로칩은 왜요? 서상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등록된 소유자 정보 확인해야 해서요. 관리 소홀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 소홀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잘 키우는데. 서상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보람 씨는 차분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상구가 어쩔 수 없이 설배기를 데려왔어요. 큰 하얀 진돗개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따라왔어요. 복실이가 사랑한 그 개였어요. 이보람 씨가 스캐너를 설배기 목 부근에 갖다 댔어요. 삑! 기계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보람 씨 핸드폰에 뭔가가 떴어요. 등록자. 서진아 씨네요. 뭐? 서상구가 깜짝 놀랐어요. 진아? 저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서상구 씨 딸 이름 아니던가요? 혹시 서진아 씨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보람 씨가 서상구에게 물었어요. 그게 내 딸인데. 아, 그럼 따님이 등록하신 거네요. 그런데 실제 관리는 아버님이 하고 계시고. 서상구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 집 개인데. 물론 중요하죠. 특히 번식이나 분양 관련해서는 등록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때 또 다른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이번엔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도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서상구를 보고 달려왔어요. 진아, 내가 왜 여기에? 연락받고 급히 내려왔어요. 설배기가 무슨 일이라고. 서진아라는 이름답게 서상구의 딸이었어요. 아, 서진아 씨 맞으시네요. 이보람 씨가 반가워했어요. 설배기 등록건으로 연락드렸었는데 직접 내려오셨군요. 네, 걱정이 되어서요. 서진아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설백 등록은 제 이름이에요. 울타리 보수하라고 수십 번 말했잖아요. 떠돌게 만든 건 우리가 잘못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서상구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보람 씨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모견의 소유자에게 새끼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새끼들의 복지와 관련자들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복지와 합의.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왠지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그냥 단속하러 온 줄 알았지. 제가 중얼거리자 이보람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서상구는 여전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딸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했어요. 매복리 주민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있겠습니다. 복실이와 설배기 새끼 문제로 마을이 시끄러우니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마을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거였어요. 복실이도 제 불안을 느꼈는지 새끼들을 더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복실아, 내일은 할미가 너희들을 지켜낼게.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평소에는 마을 일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관심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복실이와 새끼들을 담요에 싸서 데려갔어요. 아직 어린 새끼들이라 엄마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회관 가운데 담요를 깔고 4마리를 눕혔어요. 새끼들은 따뜻한 담요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회관 안 분위기는 묘했어요. 왼쪽에는 서상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치 법정 같았어요.
이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실이와 설백이 새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게 뭐 있어요? 서상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하얀 둘은 내놔. 우리 집 피다. 그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렸어요. 새끼들이 깜짝 놀라서 꿈틀거렸어요. 그때 뒤쪽에서 정우가 일어났어요. 급히 직장에서 내려왔나 봐요. 상구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엄마가 밤새 키웠습니다. 냄새 난다고 우리 집에 민원 넣으실 거면 차라리 협조를. 정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일어났어요. 이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면 저는 진짜 못 살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강아지 4마리에 냄새에 털에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회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보람 씨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보람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관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분양 양도는 접종 중성화 계획, 책임 사후 관리가 우선입니다. 아이들 건강카드 만들고 결정하시죠. 건강카드가 뭐예요? 이장님이 물었어요. 새끼들의 건강 상태, 접종 계획,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한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신중해야죠. 그러자 서상구가 다시 소리쳤어요. 무슨 복잡한 소리를. 그냥 반반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 갑자기 회관 뒤쪽에서 서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서진아? 내가 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서진아가 회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설백이 등록은 제 이름이에요. 울타리 보수하라고 수십 번 말했는데 안 들으셨죠? 떠돌게 만든 건 우리 잘못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서상구가 화를 냈지만 서진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근데 새끼들 앞에서 욕심부터 내면 안 돼요. 회관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가장 작았던 하얀 새끼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으액, 으액. 작은 몸을 떨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그 새끼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이놈아. 왜 그러노? 새끼는 제 품에서도 계속 헛구역질을 했어요.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제 체온으로 새끼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살아야지, 이놈아. 할미 손등으로 조금만 더 뜨거워지게. 회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픈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실이도 불안해서 일어나더니 제 곁으로 와서 새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새끼가 아픈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김씨 아저씨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서상구는 여전했어요. 아프든 말든 하얀 둘은 우리가 가져간다. 그 순간 회관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상구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진 거예요. 상구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새끼가 아픈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저기서 서상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아픈 새끼를 품에 안고 회관을 둘러봤어요. 왼쪽 편에 앉았던 서상구 지지자들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앉았던 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새끼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 이 작은 생명들을, 이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내야겠다는 마음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피냐, 정이냐, 책임이냐?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품 안의 새끼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도 제 옆에 바싹 붙어서 함께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보태주이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회관 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끼의 작은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소리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작은 생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보람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보람 씨는 차근차근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설배기는 서진아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울타리 파손 방치에 대한 민원 기록이 3차례 있네요. 서상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복실이와 새끼들은 현재 순자 씨 보호하에 안정적인 상태예요. 이보람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군보호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양이나 양도시에는 접종 중성화 책임 서약이 우선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보람 씨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 이게 뭐죠? 무슨 일인가요? 이장님이 물었어요. 방금 마을 주민분 중 한 분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보람 씨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서상구 씨가 장터에서 강아지 선예약 금전 거래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이네요. 회관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돈을 받고 팔려고 했다는 소리야? 서상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고, 상구 씨, 이게 사실인가요?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박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장터에서 하얀 새끼 둘은 한 마리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네, 정말? 상구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이장님이 마른 기침을 했어요. 네, 그거는 좀. 이장님도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상구 씨, 제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나도 가난하다. 품에 안고 있던 아픈 새끼를 더 꼭 안으며 일어섰어요. 근디 새끼들 앞세워 돈부터 셈하는 건 그건 우리가 사람이라는 체면을 버리는 것이지.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했어요. 떨렸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서상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나도 먹고 살락했지. 그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병원비에 농기계 값에 체면이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닌가. 회관 안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서상구의 속사정을 들으니 사람들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아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서진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체면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살린 목숨들이 지켜줘요. 서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살아준 애들한테 먼저 고맙다고 해요. 서상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부끄러운 듯 했어요. 미안하다, 진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 형님, 죄송합니다.
체면만 내세우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회관 안에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때 이보람 씨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볼까요? 이보람 씨가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4마리 중 하얀 1마리, 바둑이 1마리는 상구 씨 집으로 가되 법적 소유자인 서진아 씨가 책임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책임지겠어요. 단 접종과 중성화 완료가 조건이고 출산 모견 회복까지는 순자 씨 집에서 공동 돌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마리는? 이장님이 물었어요. 순자 씨 집에서 계속 키우시되 마찬가지로 접종 중성화 조건은 동일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죠?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을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상리시장 상인회에서 모금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씨 아저씨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야지. 마을 일인데. 맞아. 다 같이 도우면 되지. 여기저기서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호 씨가 나머지 부분 보태주시되 혜진 씨 생활 부담 고려해서 실내 위생 관리는 공동으로 약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독제나 청소용품은 제가 챙기겠어요. 그리고 설배기 울타리는 즉시 보수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진아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직접 관리하겠어요. 이보람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의라는 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복원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회관 안 사람들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갈등과 대립으로 시작된 이 자리가 결국 함께 책임지기로 마무리된 거였어요. 품 안의 새끼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도 제 옆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보람 씨. 제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모두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새끼들의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초여름 저녁이었어요. 마당에는 정우가 직접 만든 작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4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손바닥만 했던 새끼들이 이제 제법 커서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그런 새끼들을 지켜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그동안 그냥 하얀 놈, 바둑이 놈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태어난 하얀 수컷부터 생각해 봤어요. 털이 눈처럼 하얗고 성격도 차분한 편이라 눈송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이는 서상구 집으로 가게 될 예정이었지만 서진아 씨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안심이었어요. 2번째로 태어난 바둑이 암컷은 활발하고 통통 튀는 성격이라 콩콩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도 서상구 집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3번째 바둑이 수컷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반응하곤 해서 종달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이는 저희 집에 남을 예정이었고요. 마지막 하얀 암컷은 그때 아팠던 아이였어요. 가장 작고 여리해서 쌀알처럼 작다고 쌀알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이도 저희 집에 남기로 했어요. 눈송이야, 콩콩이야, 종다리야, 쌀알아. 이름을 불러주니까 새끼들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정확히 자기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목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형님,
계세요? 서상구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중하고 부드러웠어요. 서진아와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어서 오이소.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백신 접종증 가져왔습니다. 서상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눈송이랑 콩콩이 1차 접종 완료했고 다음 접종 일정도 잡아뒀어요. 서진아도 덧붙여 말했어요. 종달이랑 쌀알이 접종비도 저희가 부담할게요. 같이 낳은 형제들인데 우리가 도와야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잡종이라며 소리치던 서상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구 씨, 고맙소. 아니에요, 형님. 저희가 더 고마워해야 할 텐데요. 서상구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 형님, 고맙소. 큰 소리만 치고 정은 내가 못 배웠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고, 나도 배울 게 많소.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체면도 숫자도 필요하지. 근디 사람 사는데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건 손 내미는 마음이더라. 그때 마루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혜진이 청소용품을 들고 나타났어요. 마스크는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소독제는 제가 챙길게요. 혜진이 작은 선풍기도 하나 가져왔어요. 털 날리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밥은 어머니가 주세요. 혜진의 표정에서 예전의 짜증스러운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혜진아, 고맙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당연한 거죠. 그때 정호도 나타났어요. 손에 뭔가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팻말을 보니 깔끔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매복리 내 발자국 놀이터 돌봄은 함께, 책임도 함께. 아이고, 정호야. 이런 걸 언제 만들었노?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만들었어요. 새끼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니까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우가 팻말을 장독대 옆에 세웠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팻말이 참 예뻤어요. 해가 지면서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네 마리는 펜스 안에서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고 복실이는 그런 새끼들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료 그릇에 사료를 부어주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새끼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복실이는 아침밥 먹고도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그랬어요. 복실이는 더 이상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끼들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마루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은 논두렁 길목에서 하얀 그림자가 우리를 보고 서 있곤 한다. 설백이었어요. 가끔 산책할 때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곤 했어요. 복실이도 설백이를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미안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듯이. 저녁이 깊어갈수록 마당은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새끼들은 복실이 곁에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마루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람도 개도 제자리가 있다. 한 달 전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다. 복실이가 제 곁으로 와서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복리의 밤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도 따뜻히 드시고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호격일 잃은 생명 보거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이소. 새끼들의 작은 숨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왔어요. 살아있다는 소리, 행복하다는 소리였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매복리의 저녁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복실이와 네 마리, 그리고 저. 우리는 모두 함께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가장 깊은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